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끝났다. 마침내 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있고 일주일이 연기됐습니다만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쪽의 JSA 경비대 상 받는데 북은 병력 전원 교체다라고 해서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북한군 이 JS 경비대원을 구출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저렇게 포상을 받는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이번 작전을 지휘한 권영한 중령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웅이다, 영웅이 아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유엔군 쪽에서는 이들을 모두 영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의원은 수유도 했는데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요즘 이 국회 내에서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런 퍼포먼스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아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직장에서는 엄마 개인의 문제다라면서 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 또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세월호 미 수습자 발인하기 전날 해수부 6호를 발견했는데 은폐를 했다라고 해서 대못을 박은 모습이 좀 있습니다. 뭘 청산하겠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한 해수부 또 일거리 생길까봐라고 얘기를 만평이 좀 그려주네요. 사랑의 기로 왜 이래 유치하게 국민의당 호남계가 안철수 대표에게 젖병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그러나 등뒤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밤마다 외출을 한다. 저 벼락 맞을 호남 중진 의원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안 여사님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보면 조금 불편한 만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조광안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매일경제신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장관말 무시하고 보고라인도 안 지키고 레드카드 꺼낸 총리다라고 하는데 세월호 6월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는 물론 장관의 지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요, 세월호가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해수부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요, 그 일본 주재 총영사가 비서에게 상습적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이 아프리카의 한 외교부에서는 글쎄요, 이 성추행 사건도 벌어진 터라 공직기강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사흘 뒤에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가족의 통보 지시도 이틀을 묵혔다라고 하는데 시간대별로 좀 나오는데요. 11월 17일 날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미수자 5명에 대한 장례 일정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20일 날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지체가 됐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가족은요, 억장이 무너져 용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용서할 수 없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갈 정도다. 이건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고요. 영상 보고 온 뒤에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유해 가능성이 극히 높다. 그런 상황에서 장례식을 앞두고 극도로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하셨는데 심리적인 어떤 충격이 가중되는 그런 역효과가 악효과가 장소를 실내로 오래 바꾸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가지고 미처 끝까지 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20일 날 저녁에 지시를 하고 지시가 그대로 이행될 줄로 알고 그 다음 날 22일까지 확인을 못했던 것이 제 불찰입니다. 여러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 공무원 김현태 이 부본부장이 왜 보고를 안 했을까? 이 장관조차도 왜 보고를 안 했는지 정말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막이 또 숨어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무슨 음모론의 관점에서 예. 이 사안을 바라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방금 아까 화면에 나와 있는 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워낙 바쁜 상황이고 본인들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되는 것을 조금 깜빡하고 실수로 놓쳤다라는 취지의 지금 변명으로 읽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상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저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우리 사회가 비난하는 것도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예.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의도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문제를 일부러 숨겼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심하게 질책받고 문책을 받아야 맞는 상황이죠. 근데 예. 저 화면상에서 당사자들 표정이라든지 이런 예. 걸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무슨 의도적이나 음모가 있었다고는 그렇게 보이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아까 만평에도 잠깐 그려졌습니다만은 이제 본인들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예. 뭐 굳이 이거를 알려가지고 일을 더 만들지 말자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겠지만 예. 그게 아니고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제대로 안 지켜졌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마녀사냥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 예, 일을 조금 부족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완벽하게 예. 처리를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정말로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예. 판단이 듭니다. 여기 이 지금 이 세월호 유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뼈가 발견된 곳은 사실 허다윤 양과 조은아 양의 유골이 발견된 근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수습자 5명의 유골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발견이 된 허다윤 양과 조은아 양의 유골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아마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판단이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 대표 중에 어떤 분이 예. 이제 유골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찾을 때마다 매번 통보를 해주지 말고 일정 정도 모였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알려달라. 예, 그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 절차상 좀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말씀을 하셨던 유족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예. 이제 그 진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그분이 바로 이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인데요. 미수습자 가족도 있는데 그분들의 아픔도 있고 우리도 속상하니 뼈가 한 조각 나올 때마다 알리지 말고 모아서 유전자 확인이 되면 그때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과거에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4층 객실에서 이 뼈가 나왔다면 다윤이 뼈 중에 빠진 부분일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래서 즉각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이제 정말 일하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속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름 이해가 돼요. 나올 때마다 계속 알리면 여전히 뼈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기대와 희망인데 예, 이게 문제는 그 현장 수습의 최고 책임자 내지는 부책임자의 상황 판단 능력의 미숙이죠. 왜냐하면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했어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인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미수습된 그 유골을 조금이라도 찾아보고자 예. 하는 그 몸부림 같은 거잖아요. 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상처와 충격과 갈등과 분노와 뭐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그 이 하나의 그 집합체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이 중대한 사안을 그 현장의 그 이 부책임자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실책이다. 예.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하거나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주 그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예.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 파장과 그 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예. 즉각적으로 보고를 했고 수뇌부들의 회의를 거쳐서 판단을 했어야 옳았죠. 예. 17일 날 발견된 게 장관한테 보고된 게 20일이라고 그러면 이건 사실 해수부나 해경은 이 건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이 그 주름이 진 이 기관들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약간 그 간과하고 소홀히 다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박 의원님은요? 우리 사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세월호 사건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탄생도 이게 과연 나라냐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게 출발은 사실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생명이
잃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비난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안전사고고 직무 태만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한테까지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 사건은 그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사건인데 이것은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니라 고의 은폐예요. 자, 그런데 벌써 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단순히 실무 책임자의 무사 태만이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분명히 형사적인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세월호 선체 조사에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분명히 세월호 선체 조사, 유골 수습 이런 데 방해가 되면은 업무 방해죄로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형법상에 지금 모든 감옥 보낸 사람들 제명이 직권남용죄입니다. 예.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 단순히 그 부본부장이 뭐 때문에 걱정이 돼서 뭐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검찰에서 나서서 압수수색도 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왜 장관한테 이틀 동안 보고 예. 안 했느냐. 혹여 장관한테 보고했고 또 청와대도 다 보고했느냐. 살펴봐야죠. 왜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미리부터 가이드라인을 치는지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그 세월호 그 참사 일어난 게 2014년 4월 16일이에요. 아마 다들 그 예. 연월일은 잊지 않죠. 거기에서 지금까지가 그러니까 지난 17일까지면은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 부본부장이 해수부 소속이잖아요. 예. 부이사관급인데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피로도와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예. 저는 봐요. 그런 데서 미수습자 유가족이 이제 그러면 유골 수습은 그만둬 달라라고 하고 이제 유골이 없는 상황에서의 장례식을 예. 이제 결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한 3cm 정도 된다 그래요. 나온 그 예, 유골이 손목뼈죠. 예. 손목뼈로 추정이 되는. 발견을 하고 유가족한테 알렸더라면 이런 사달은 안 났겠죠. 근데 아마 그 부본부장의 그 좀 지레 겁을 먹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유골이 나왔다라고 하면 혹시 그 장례를 뭐 취소를 하고 유골 수습을 더 해달라고 하든가 뭐 이런 좀 그 너무 앞서 나간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예. 그 걱정의 근원 자체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해수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받았던 그 예. 피로도나 굉장히 높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저는 좀 개인적인 오판이 그 사달의 저 시작이 아니었을까. 아니, 예. 제가 하나만 지적을 예. 할게요. 지금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자꾸 치부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세월호 사건은 국민들 가슴에 또 특히 이번 사건의 미수습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건입니다. 모든 지금 야당 논평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7일 알았음에도 18일 장례식 때문에 뭐 걱정이 돼서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장관한테 20일 보고를 했대지 않습니까? 장관하고 그 본부장하고 무슨 거리가 그렇게 뭡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장관이 김영춘 장관이 20일 날 보고를 받았으면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세월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했을 거예요. 또 장관이 자기가 지시를 했으면은 어떻게 이행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틀 동안 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총합해서 7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120시간 동안 왜 고의 은폐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죠.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얘기들이 다 같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각에서는요, 이 김현태 부본부장이 이 세월호 수습 현장에서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과 뭐 동고동락하면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과의 어떤 판단 능력, 이것과는 좀 다른 판단 능력을 갖게 됐다. 뭐냐면 유족하고 이 미수습자 가족하고 같은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발인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미수습자 가족에게 뼈가 발견됐다는 거를 알리는 것. 그것도 뭐 그 미수습자 가족의 뼈가 아니라 뭐 기존에 발견됐던 유골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의 뼈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괜히 희망 고문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민식 의원은 이제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문제다라고 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김여진 대변인. 네.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 지금 뭐 총리도 사과했습니다만은
이게 심각한 공직기강의 문제고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라는 이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 개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조금 우리가 좀 차분하게 캄다운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무슨 조직적인 음모가 개입됐다라는 생각은 저 개인으로서는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한국당의 경우에 예. 박 의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적폐청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 한풀이를 하냐 그러고 뭐 이전에 내가 당했으니까 너네도 당해봐라는 식의 예. 이제 이런 망신주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뭐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예. 결국 탄핵까지 가기는 했지만 그랬으니 당신네 정권에서도 이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예. 그런 좀 그 밖에서 봤을 때 그런 태도로 보이는 거는 한국당도 좀 그런 거는 예. 지양해야 된다. 아니 이게 정파적인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미수습 유가족들이 지금 사과를 받습니까? 미수습 유가족들 자체가 사과를 못 받겠다고 지금 엄청 화가 나신 겁니다. 왜 그분들의 가슴에 우리가 막냐? 위로를 예. 안 해드려야죠.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드리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유골을 넣는 겁니다. 근데 유골이 발견됐으면은 예.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죠. 유골이 없기 때문에 예. 물건을 넣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 입장에서 유골을 넣는 거하고 물건을 넣는 건 천양지차죠. 알겠습니다. 가족들 마음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저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뭐 고의 은폐의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고요. 또 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깐 착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또 유가족을 되려 위한다고 해서 희망 고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례가 끝난 뒤에 알리자라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 당사자인 김현태 부본부장이 직접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밝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귀순병 얘기를 좀 합니다. 총참모부 직속의 개성 경무대 간부의 운전병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귀순병사가 몰고 왔던 이 차량을 좀 봤을 때 이 병사는요, 개성 경무대, 우리로 치면 이제 헌병대인데 이 간부, 대령급 간부의 운전병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간부 중에는 대표와 부대표, 정치부장이 승용차를 타는데 이들의 차는 닛산 페트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순병사가 타고 왔던 차는 중국산 지프 신비로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인데요. 남쪽은 JS 경비대 상 받는데 북한은 병력이 전원 교체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선 지휘관이 줄줄이 문책 72시간 다리는 폐쇄됐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진 의원, 지금 논란은 좀 되는데 이 권영한 중령이 과연 이 구조의 영웅인가 아니면은 병사들이 한 것을 자신이 가로챈 건가 이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현장에서 본인이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를 했고 예. 어쨌든 바로 직후방에 있으면서 엄호 사격을 했다면 큰 틀에서 봐서 구조의 영웅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미세한 틀을 가지고 본인이 영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사실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군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너무 막 이렇게 엄격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앞서 이제 잠깐 해수부 얘기도 했습니다. 뭐 좀 다른 맥락입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요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해 보시죠. 총알이 회전돼서 나가는데 회전 속도가 이제 빨라지기 전에 맞으면 총알이 좀 약하고 100m, 200m 이제 그렇게 쏘면 총알 들어간 자리보다 총알 뚫고 나간 자리가 엄청 커져요. 항구로 넘어올 때 상황을 대비해서 사전에 그 한국 쪽에 알려준 게 아닌가. 또 한국에 오려고 기획하고 만 거예요. 대대장도 뭐가 살아나죠. 뭐 대대장, 중대장, 부대장 있잖아요. 다 그거 보셔야죠. 뭐 다. 사상검토 들어가고 아마 긴장할 거예요. 또 사상이 해이돼가지고 긴장을 늦춰서 이제 사전이 한국으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줬다 그러거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끝났다. 마침내 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있고 일주일이 연기됐습니다만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쪽의 JSA 경비대 상 받는데 북은 병력 전원 교체다라고 해서요. 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북한군 이 JS 경비대원을 구출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저렇게 포상을 받는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이번 작전을 지휘한 권영한 중령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웅이다, 영웅이 아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유엔군 쪽에서는 이들을 모두 영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의원은 수유도 했는데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요즘 이 국회 내에서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런 퍼포먼스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아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직장에서는 엄마 개인의 문제다라면서 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도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세월호 미 수습자 발인하기 전날 해수부 6호를 발견했는데 은폐를 했다라고 해서 대못을 박은 모습이 좀 있습니다. 뭘 청산하겠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한 해수부 또 일거리 생길까봐라고 얘기를 만평이 좀 그려주네요. 사랑의 기로 왜 이래 유치하게 국민의당 호남계가 안철수 대표에게 젖병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그러나 등 뒤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밤마다 외출을 한다. 저 벼락 맞을 호남 중진 의원이 아파서 누워있는. 이렇게 뒤쪽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앞서 나가 있던 부사관 2명이 구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직접 이렇게 그 북한군 병사를 이렇게 끌어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북한군 초소에서 봤을 때는 직사가 가능한 각도에서 대대장도 엎드려서 작전을 지휘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영웅인가 영웅이 아닌가? 표창은 저 부사관들만 받고 중령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기본 임무는 기본 임무예요. 그러니까 저곳에 근무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 지휘관은 저런 상황이 잠정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저 상황에서는 저런 행동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 임무인데 어쨌든 기본 임무도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보면. 근데 부사관들이 가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포복으로 가서 끌고 왔고 지휘관은 현장에서 적절하게 지휘를 했고 엄호를 총괄적으로 지휘를 했다면 그건 기본 임무를 제대로 한 데 대한 충성과 박수를 우리 사회가 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영웅이라고 표현을 했고 훈장을 줬다면 그건 충분히 줄만하고 그 칭호를 부여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왜 그러니까 조준 사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중으로 경고 사격 내지 어무 사격이라도 좀 했어야 되지 옳지 않느냐. 방금 보셨지만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 넘어서 우리 쪽으로 왔다가 황급히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도 좀 있었어요. 왜 일각에서는 응전을 하지 않았느냐, 왜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런 지적을 또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 병사를 향해서 사격을 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경험칙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갖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저게 매뉴얼에 이제 구체적인 매뉴얼이 교전 수칙이나 JSA 내에서의 그 이 발포와 관련된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북한이라는 곳이 뭐 예측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면은 하나가 지금 JSA와 북한 문제고 하나가 세월호 문제일 거예요. 근데 JSA에서 발생된 지금까지 많은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엔 뭐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상황을 그 순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바로 이거 즉각적 조치를 한다는 거는 아마 그 뭐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병사들이 가서 낮은 포복으로 이 부상당한 중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를 일단 이거 구출해냈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이런저런 미세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따진다면은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비교적 잘 처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그건 이제 대통령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군인의 아들입니다. 저희 선친께서 월남지에서 전사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분이
뭐 영웅이냐 또는 뭐 비난받아야 되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이런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아주 그 현장이지 않습니까? JSA라는 곳이 거기서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전수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준 사격은 하지 못할 망정 엄호 사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맞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저는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이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잘한 지적이에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질주하는 사람을 안내는 못할 망정 상대방이 그 근접거리에서 총을 쏘아대고 생명을 위협하고 또 우리 영토에 총질을 하고 있는데 교전 수칙이 어때서 가만히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인이 할 말이 아니라 JS 유엔사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죠. 왜냐하면 유엔사는 거기서 우발적인 충돌이 확대되어서 뭔가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것은 유엔사의 입장이고 대한민국 군인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든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겁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 부사관들, 저 중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군인이긴 하지만 소속은 유엔사 소속입니다. 유엔사 소속이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의 수칙하고 유엔사의 수칙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예. 자 보십시오. 예. 수칙은 지켜야 되고 법은 지켜야 되지만 상대방이 위법 행위를 하고 긴급 행위를 할 예. 때는 그때는 법은 두 번째로 양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군인이었다면 소속은 유엔사 소속이고 작전권은 유엔이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응사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제 이거 조준 사격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 대응 사격 정도는 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이야기죠. 이건 이제 전제인데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탈출하는 북한군 병사를 향해서 북한군의 추격조가 조준 사격 앉아서 쏴도 하고 엎드려서 쏴, 서서 쏴도 하면서 조준 사격을 하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을 경우에 혹시 교전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안 그것은- 벌어졌을까요? 그럼 더 큰 그것은- 희생자가 생겼을 텐데. 아니 그래도 그것은 예. 현장 군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아니다. 그 이후의 문제죠. 그러니까 교전이 벌어지는지 말지는 예. 그렇죠.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그래 벌어져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북한 군인이 저렇게 총질을 하고 또 포를 쏘고 하는데 우리는 마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번에 예. 연평도 포격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이 쏘면 우리도 응사를 당연히 하는 것이 예. 이것이 군인의 맞다. 의무입니다. 예. 근데 그게 좀 예민하죠. 왜냐면 우리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역이죠. 그리고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서 그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이제 유엔사와 북한의 이제 공동 관할 구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하고 세세한 그 대응 방안과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완벽할 수가 없겠죠. 현장에서 급박스럽게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아주 그게 참 불합리하고 나빴다 하기에는 조금 좀. 그러니까 저게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행동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외부에서 논평하기는 쉽지만 그 상황과 전체적인 어떤 이걸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은 현장 지휘관에게 그걸 신뢰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사후적으로 크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엔사 쪽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이제 겸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상을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세월호도 있습니다만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현장 지휘자의 이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좀 중요합니다. 뭐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또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국정 교수 얘기를 좀 갑니다. 미국 언론들이요, 이국정 교수를 굉장히 영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맥드리미는 바로 이국정 교수다라고 하는데 이 맥드리미는 미국의 인기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 속의 유능하고 매력적인 남성 주인공 의사의 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석기균 성장을 구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외신들에서는 이국정 교수를 몹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이 기생충이 나온 것을 공개한 것은 인격 테러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요, 이국정 교수에게 직접 사과를 좀 했습니다. 이국정 교수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정미 대표까지 나서서 김 의원이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기순병사의 수술 과정에서 군 당국과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지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국정 교수에게 부담을 안기게 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미움과 반감까지 가선 곤란하다. 이런 얘기까지 정의당 게시판에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관련된 영상 좀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벌어졌던 그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 병원장님께서 굉장히 격노하셨고요. 제가 그저께도 병원장님실에서 2시간 동안을, 어저께도 한 1시간 반. 제가 외상센터 지을 때 병원장님을 면담한 횟수보다 이 환자분을 일주일 치료한 병원장님께 호출을 받은 게 더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희 기관 전체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가 수술 딱 끝나면 그 다음날 눈을 뜨고 금방 걸어나가서 퇴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굉장히 나쁜 의견이 제기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 기관 같이 작은 신생의과대학은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빅5 의과대학들은 웬만큼 학교에 큰일이 있거나 그래도 견디는 힘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원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도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러는 상황까지 온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로 인해서 의료에 전념을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겼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사과드린다. 이왕이면 직접 찾아뵙고 그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고. 예, 뭐 엿새 전에 이미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을 누가 이국정 교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겠습니까? 그거는 이국정 교수와 저의 대치 갈등 이런 구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그 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국정 교수를 옹호하는 취지였습니다. 그 글이 지금 페북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의 진위가 좀 잘못 전달이 돼서 마치 이국정 교수를 비판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 그런 오해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이 사과로 인해서 이제 이 문제는 좀 일단락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불충분하고 여전히 김종대 의원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저는 김종대 의원도 그러니까 못할 말을 한 거는 아니죠. 뭐 인격 테러 이런 그 용어를 쓴 거는 표현을 쓴 거는 너무 과했지만 저렇게까지 밝혀도 되나? 뭐 그런 의문을 가졌을 수는 있죠. 개인적으로 김종대 의원 저렇게 뭐 만일 저런 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뭐 회충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게 혹시 이제 다른 탈북자들에게 좀 이런 편견을 심어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굉장히 좀 생각이 퍼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SNS에 올린 건데 김종대 의원 입장에서 너무 좀 과도한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저 정도 문제 제기는 그냥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너무 시기가 안 좋았던 거죠. 예,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좀 김종대 의원이 좀 안 돼 보이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이국정 교수에 대해서 제일 고마워해야 되는 건 저는 청와대인 것 같아요. 만일 이 기순병사가 정말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무 사격이라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또 더 셀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회복이 되는 바람에 그나마 좀 그런 비판열을 좀 덜한 것 같아요. 살아났기 때문에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은 뭐 이국정 교수도 그렇겠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일 수도 있다. 근데 잠시만,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이제 같은 원내대변이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옹호하시는 발언에서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데 김종대 의원을 옹호하시나요? 그렇다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 뭐 문매 맞을 사안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이 150%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종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저 문제를 제기할 만해요. 보면 분명히 의료법에 보면 환자에 관한 시시콜콜한 개인정보를 밖으로 누설하는 것이 의료인에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국정 교수는 그 조항에 위반했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국정 교수 입장에서 보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했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니까 예.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거의 공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전 국민의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정 정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뱃속에 회충이 있니 어떤 음식의 종류니 이런 예. 부분이 사실은 진실을 얘기한 거지만 우리 국민이 듣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김종대 의원이 이제 인격 테러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예. 그냥 감정적인 공방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언론이 더 키웠던 것 같고. 근데 각자 보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국정 교수는 이국정 교수를 최선을 다했고 김종대 의원은 김종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상당히 건전한 공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크게 무슨 희화화되거나 실검 1위에 오를 정도 파급력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종대 의원이 한 이틀 내내 실검 1위에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국정 교수에 대해서 뭐 약간의 좀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그 기생충이라든지 분변, 옥수수 이런 것들을 공개한 이유는 그만큼 그 수술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냥 기생충이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그 기생충이 소장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 봉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뭐 어떤 수술적인 치료 차원에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낸 것이지 그 북한군 병사의 인격을 뭐 모욕하기 위해서 뭐 야 얘네들이 이렇게 가난하다 뭐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의도해서 꺼낸 건 아니다라는 부분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고 김종대 의원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김용호 앵커님이 오랜만에 저하고 좀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적절하게 예.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 우리 두 분이 이것이 그렇게 뭐 희화화되거나 양쪽을 뭐 일방적으로 비난할 사안이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종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죠. 예.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는 이분이 제가 한번 누군지 해서 프로필을 검색을 해보니까 정의당이 집권할 경우에 섀도우 캐비넷 서로 국방장관 후보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이국정 교수가 영웅이다. 또 뭐 김종대 의원이 뭐 무슨 택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이면에는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유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온 사람의 생명권을 중시할 것인지 무슨 그 수술하다가 뭐 그 의료법을 위반한 걸 중시할 것인지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김종대 의원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면에는 말은 의료법 위반을 해서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게 맞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생충 운운하면서 결국 북한의 실상이 이렇다. 뭔가 그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좀 뭔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하고 북한의 그런 처참한 실상을 공개하는 이 가치가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이 나서 온 집안이 다 타고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불을 끄고 사람을 구출해 왔습니다. 불 끄는 데는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이 소방관한테 왜 가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유리창 깨고 구둣발로 들어갔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저도 한 말씀 좀 던져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논쟁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축소도 문제지만 지나치는 확대도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죠.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문제와 북한 문제는 우리 사회 가장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극도의 긴장감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 김종대 의원께서 지적하고자 한 바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우리 사회 지도층이고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신분이기 때문에 시기의 적절성과 표현의 적절성이 좀 아쉬운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또 한 번 석혜균 선장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이 중증 외상센터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숨에 국민청원 2위로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또 이때만 또 반짝이고요. 그 다음엔 또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중증 외상센터는 우리에게 굉장히 꼭 뭐 총상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큰 사고를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뭐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차 사고라든지, 그래서 이 중증 외상센터는 분명히 필요한데 너무나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수원에 있는 아주대다, 지방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것도 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관진 손들어준 법원 구속사유 하나도 인정 안 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댓글 공작에 대한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군인 정치 개입 금지 위반이다라고 얘기했고, 김관진 전 장관 쪽에서는 장관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군무원 증편 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자기 편법 의뢰 신원조사를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신원조사 지시는 장관 권한이다라는 논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에서는 도망가거나 증거 없을 우려가 있다라고 보지만 명예증시하는 평생 군인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하도 구속됐는데 김관진 처음엔 구속적부심을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내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 신청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다행이다. 김관진 전 장관이 1년 선배다라고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도 있지만 같이 근무하고 생활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저 관련된 영상 보고 하세요. 여기도 논란의 대목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으로 신경 어떠신지. 뭐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잠시만.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은 소명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법치 안전한 것으로 모셔야 됩니다. 장관님.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같이 또 생활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의 국방부는 가서는 안 될 길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소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루는 주제 하나하나 모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들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네요. 예. 먼저 법률적인 부분을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짚고 정치적인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석방을 해줬는데 구속이 잘못됐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처음에 이 영장을 발부했던 것 자체가. 왜 열흘 전과 열흘 후에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까? 물론 이제 재판부는 다릅니다. 판사도 다릅니다만은 왜 이렇게 열흘 만에 바뀐 것인가? 구속되기 전에 예. 구속되기 전의 상황에서가 영장 실질 신문 절차죠. 예. 거기서 이제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거기서 기각이 되면 뭐 검찰에서 다시 재청구를 예. 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영장이 발부됐죠. 김광진 전 장관은 이후에 11일 이후에 이 구속이 내 구속된 것이 제대로 된 건지 이 구속영장 발부 다시 한번 좀 심사해달라는 게 구속 적부심인데 뭐 보통의 형사범들 경우에는 뭐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다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사정 변경이 생기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한 15% 이상 정도 된 그 정도 수치라고 이제 그 통계는 나와 있는데 김광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군 형법에서의 정치관여 어떤 여론 형성을 위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이 군 형법의 정치관여죄 위반이 되느냐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당히 법리적인 공방이 치러질 그런 그 사건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그 구속적부심 그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도 좀 의문이 있고 뭐 이런 그 법리적인 순전히 법리적인 공방으로 봤을 때는 피의자가
나가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어떤 정도의 그냐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심하게. 예, 그냥 좀 인정하고 그냥 반성한다는 취지로 받고 그냥 빨리 나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불구속 상태일 때는 인신구속의 위험이 좀 덜하니까 법리적인 공방을 할 때 법리적인 그 주장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이제 피의자 변호 그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죄가 있냐 없냐는 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공방을 벌여왔어요. 지금 이제 검찰 쪽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또는 김관진 전 장관 측에서도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오늘 저희들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송영무 장관의 저 발언은 과연 적절했느냐 그 부분을 좀 오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동료로서 같은 군인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뭐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소외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을 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당 의원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일단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평론을 하자면 참 인간적인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누가요? 송영무 장관이 참 인간적인 분이다. 예, 너무 적나라하게 그냥 속내를 드러냈다라고 하고. 송 장관님 임명할 당시부터 사실은 국회 내부에서 저분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공적 사안에 대해서 공적인 청문회 자리에서 공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공적인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사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김관진 장관이 얼마만큼 이게 사실관계 개입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의 문제지 이게 군형법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되느냐 이건 법 적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엄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데 영장 발부했던 판사하고 구속 적부심을 담당했던 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가 분명히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과거에도 이제 문정인 지금 외교안보 특보하고도 약간 이제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뭐 문제를 놓고서 이제 시각 차이를 좀 드러냈습니다. 뭐 청와대에서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송 장관이 이 정권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코드가 안 맞는 분이에요? 글쎄 이제 현 정부에서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 코드만 보고 임명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건 뭐 국방에 대한 책임자니까. 다만 저분이 이렇게 계속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이 처신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을 갖다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국회에서의 그 발언은 이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굉장히 참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 주제가 다 맥락이 비슷해요. 세월호 수습 부본부장이 이 뼈조각 바로 보고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나 우리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은 하셨지만 그 시기와 표현의 적절성 문제가 아쉬운지만 이 송영무 장관의 그 발언은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정말 선배님 다행입니다. 이거 뭐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언론과 이 국회 이 헌법기관이 있는 데서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예민한 사안이잖아요. 이 부분도 국가의 공권력,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될 군대가 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11일 만에 한 판사는 구속을 시켰는데 한 판사는 또 석방해줬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리둥절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조차도 민감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지금 송영무 장관은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파를 넘어서 장관은 장관으로서 답변을 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무위원의 답변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강요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박지원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보니까 박지원 의원은 국민 정서에 안 맞다는데 그것은 박지원 의원이 생각하는 국민 정서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왜 김관진 구속하냐. 북한 김정은이 제일 겁내는 장관인데 이런 사람은 왜 구속하면 김정은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지금 적폐청산 위원장이더라고요.
적폐청산한다고 해서 장관의 양심의 자유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정말 송영길 의원 같으면은 지금 여당의 또 상당히 지도자급에 속하는 의원이죠. 그런데 이 구속 적부심에서 김관진 장관 풀어줬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재판이냐는 식으로 신상 공개까지 하고 아니 이렇게 하면은 사법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판사를 해야죠. 예.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관이라는 것은 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말이긴 한데 그 사실인가요? 아니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월호 그 6월 나온 거에서의 수습 과정에서의 그 부본부장의 그런 그 판단, 그러니까 오판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 잘못된 그 부분. 세월호 수습에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는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거. 그것이 이제 그런 기류가 아니냐, 그런 분위기. 저 송영무 장관의 이 발언도 군인들과 또 이전에 이제 전 정권에 대해서 뭐 국방장관을 구속하고 국정원장을 구속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그 관계자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국격이나 국익을 위해서 이게 과연 꼭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그 반대 기류, 그런 뭐 반발 기류라든가 문제의식 그런 것들이 저는 드러난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뭐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너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기류에 대한 여론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네요.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있다 보면 그 전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 듣다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공범 연이은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18개 혐의 피할 수 있나라고 하는데요. 법원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공범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잇따라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밝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와 관련해서 이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리면서 뭐 포레카도 마찬가지고요. 이 KT의 광고 대행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전 비서관 재판 때도 마찬가지고요. 등등의 것을 따져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그런가요? 이제 이 사전에 다른 관련자들 재판에서 공범관계를 법원이 다 인정하는 걸 보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하나마나 대부분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에 있었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뇌물을 줬다고 공소 제기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물 공모유죄가 유죄면 사실은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도 유죄가 나올 확률이 사실은 99.999%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대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공범으로 적시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대부분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의 확률이 그만큼 높다. 거의 변동 가능성은 적다라고 봐야죠. 박민식 의원님, 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정치 재판이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1심 선고에서 줄줄이 전부 공범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됐어요. 박 전 대통령도 뭐 구치소 안에서 TV는 안 봅니다만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 텐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둘러싼 자신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전부 유죄 선고가 나오고 있고 자신이 공범으로 돼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저거 전부 다 정치 재판이야. 저거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이 형사 절차에서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공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것은 그 행위마다 구체적으로 이거를 해라. 또 같이 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행위 지배를 누가 하느냐.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행위 지배를 했고 그 이득이 어디로 귀속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 관련 공범자들의 그 상하관계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굳이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사법 재판에서는 틀림없이 저는 공모 공범 관계가 인정될 것이다. 다만 제가 누차 이제 지적을 한 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어떻든 국민들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또 신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내용은 어떻다 하더라도 형식상 피고인이 법정에 제정을 한 상태에서 판결을 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국민들이 저거 신뢰할 만한 재판이다 하는데 지금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조차도 접견을 난 오지 마라.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재판부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성의를 다해서 재판했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망이를 치면 국민들은 이 재판 이상하다. 내가 보는 재판은 피고인이 항상 재판장에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 이렇게 되면 결국 재판부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최순실까지 1심 선고가 마무리되면 정말 박 전 대통령 본인만 빼놓고는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그 곳곳에서 다 이 공모를 한 것으로 적시가 돼 있으니까 유죄가 나올 확률이 뭐 법조계 내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99%에 달한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이수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가 다 유죄가 나오면은 도대체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제 한꺼번에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뭐 경합범이라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이제 골석 재판을 통해 가지고 뭐 그 다른 관련자들의 그 재판 기록을 참작해서 뭐 이렇게 유죄 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그랬을 때 또 그 정통성이라 할까요? 뭐 그 정당성을 가지고 또 한 번 또 이제 또 소용돌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청와대에 상납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금 또 구속이 있고 추가 수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최경환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뇌물죄로 지금 의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뇌물이 1억 원 넘어가면 지금 법정형이 10년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특수활동비 지금 한 달에 몇 억씩 계속 땡겨다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된다면 지금 검찰의 기세나 수사 상황으로 보면 거의 추가 기소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하게 된다면 정말로 엄청난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어서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제 입장에서 보면은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면 이미 기소되어 있는 18개 항목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오고 아마 10년이 넘는 중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특수활동비 땡겨다 쓴 부분 가지고도 또 10년이 넘는 중형이 나올 부분이어서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 특히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자기 본인의 지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지 기반의 사람들의 마음속의 어떤 고통들 이런 부분과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어떤 국민적 화합과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사실은 저희 3당 소속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그런 점이 참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혐의 하나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형량이 다 나올 만한 사안들인데 18개 외에 또 특수활동비 문제까지 좀 겹쳐지게 되면은 형량 자체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군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판단은 이미 사회적으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탄핵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재임 중이나 퇴임 후에나 이 최악의 대통령이죠. 빨리 사법적 절차를 매듭짓고 그 후속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뭐 그래야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것을 정치 재판으로 보고선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SNS 계정이 등장했는데 이게 본인 건지 아니면 누가 가짜로 만든 건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으로 된 SNS 페이지가 등장했습니다. 우병우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페이지엔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 모두 우 전 수석의 모습으로 장식돼 있는데요. 지난 6월에 개설된 이른바 우병우 페이지는 23일 기준으로 1,9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할 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엔 주로 우 전 수석의 사진이나 심경을 전하는 듯한 글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꾸준히 활동 중인데요. 지난 20일엔 공판에 출석하려고 서울중앙지법에 왔다. 오늘은 특히 피곤하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남아있었습니다. 또 어젠 수능을 본 수험생들에게 격려를 하는 듯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엔 자신의 이름을 독특하게 표기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선 이 SNS가 우 전 수석 본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우 전 수석과 검찰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나 지난 정부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짓궂은 장난을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계정이 생긴 걸 두고 누군가는 진짜 우병우의 계정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 계정이 공식 계정이 아니란 걸 제대로 알려야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뭐 참 저런 일도 있군요. 예. 경향신문입니다. 한상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했던 사람인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DJ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조사에 이어서 DJ 비자금도 캐려한다는 관측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MB에게 보고 뒤에 출국을 했고요. DJ 겨냥한 자료를 독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편지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협정이 체결돼 있더라도 증거를 제시해서 협조를 요청할 사안이지 막무가내로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MB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 청장이 독일로 가서 DJ의 비자금을 찾는 그런 자료를 좀 확보를 하고 그것을 MB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청장이 독일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국내 정치적 상황이 급변을 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꺼내면서 이게 DJ 비자금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총괄 비서관님, MB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태광실업을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국세청 TF개혁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전 정권이었던 DJ 정부까지 이렇게 뒤진 거네요, 국세청이. 그렇죠. 예. 한상률 국세청장 이분은 정말로 우리가 좀 자세히 조사해봐야 될 분이에요. 예. 노무현 정부 때 국세청장이 임명이 돼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여러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국세청장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냥 거의 몸부림을 치신 분이죠. 그리고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집착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독대 보고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후에 그 새로운 정부에서 그 충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저런 무리수를 갖다 범합니다. 이분이요. 그리고 이제 이분 사실 태광실업 그 세무조사와 그다음에 그 후 쭉 연결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까지의 시발점은 바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대표적인 적폐 이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국세청 전체 기관이 자의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한상률 국세청장이야말로 그 과도하게 오바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갖다 스스로 벌리고 많은 일들을 갖다 하고 굉장히 우리 사회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나 뭔가 석연치 않게 밝혀지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10년 만에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서 전 정권이었던 DJ 정부 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 지금 하듯이 지금 현 정부가 적폐라는 이름으로 하듯이 그렇게 뭔가 뒤져봐야 될 뭔가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한상률 청장이 자기네 개인적인 MB에게 잘 보이게 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걸 들여다봤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정치의 정말 가장 큰 적폐가 보통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우선 4대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도구로 활용해서 이제 그 전에 정부의 인사들을 이제 감옥에 넣고 또 거기에 뭐 좀 이렇게 줄 섰던 뭐 기업들 세무조사해서 또 혼내고 이런 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뭐 어떤 뭐 출처가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가 말해서 뭐 얼마나 근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정도의 차이지. 과거에 DJ 정부 있을 때도 우리 언론사들 다 세무조사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럼 정치적인 그런 게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도 정치 보복성이었고 지금 하는 것도 정치 보복성이다. 정치 보복성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국세청에서 62가지 그 특별 세무조사의 성격을 조사했다는데 그중에 태광실업만 예컨대 유독 정치 보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소가 웃을 일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세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외형으로는 비슷해 보이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적폐청산 작업을 하는 것은 예. 구체적인 근거는 훨씬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내는 것이거든요. 단발성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저 세무조사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다면 예. 세무조사를 정치적인 의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하는 것만이 예.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 과거청산은 정말 과거 정부가 했던 것들과 다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길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좀 뭐 들여다봐야 될 대목들이 좀 많이 있네요. 예. 검찰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로 최경환 의원을 28일 날 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이거 역시 정치 보복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몫에 특활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같이 쓰는 공동의 특활비는 있을지언정 검찰만의 따로 이 특활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는 좀 짚어보지를 못하는 것 좀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의원도요, 자신이 법무부 근무 시절에 특활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정치 쟁점화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후원금 500만 원을 쾌척했다고 합니다. 재정난 호소에 이제 사비로 최고액을 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법무부가 5가지를 콕 찍어서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